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리뷰를 하는 것보다 영화 비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 찍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영화 리뷰나 비평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금 알게 되면은 좀 영화 비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꼭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영화 비평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장르 비평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르라고 하면은 사실 자주 들어보잖아요. 이것은 재난 영화다, 이거는 로맨스 코미디다, 공포 영화다, 이런 식으로 자주 들어보는데요. 우선 장르 영화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요소들이 반복되고 있는 영화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덩어리, 그러니까 주제나 이야기 덩어리는 물론이고 작은 카메라 앵글까지도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인공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그러다가 이후에 어떤 재난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재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하는 희생적인 캐릭터, 그리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캐릭터 간의 갈등, 그리고 나서 평범한 인물이 재난을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협 영화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적에게 굉장한 굴욕을 당하지만 나름대로 엄청 힘든 수련을 거치게 되고 그 끝에 비법을 깨우치고 원한을 갚고 무술의 1인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르 영화를 볼 때는 어떤 갈등에 치달았을 때 이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하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나 희망을 가지면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실 영화의 결말이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냥 흥미롭게 생각하는 관객이 얼마나 될까요? 늘 뻔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영화관에 돈을 지불하고 오는 관객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르 비평 사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고 생각하는 영화를 주로 가져와서 한번 이번에 그 사례를 한번 접목을 해 보았어요. 장르 영화 비평 사례는 부산행입니다. 한국의 재난 영화인 부산행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재난 영화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 영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캐릭터, 마동석 배우분이 연기해주신 그 캐릭터와 그리고 이기적인 캐릭터, 그 김희성 배우분이 연기해주신 캐릭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의 행동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어떤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구조와도 연결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좀 차별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무협 장르를 좀 다르게 변주한 영화로는 아저씨 영화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복수를 역시 주제로 하고 있지만 고전적인 무협 영화의 성장서사를 현대적인 범죄 드라마랑 결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빈이 연기한 주인공 차태식의 경우에는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전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무협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고수의 서사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르 비평을 할 때는 기존 장르 공식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혹은 그것을 변주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의 장르 영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한국 사회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또 새로운 변주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또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 장르 비평을 통해서 영화가 단순하게 장르의 공식적인 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좀 창의적으로 변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주의 비평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혹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런 감독의 이름을 앞세운 수식어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영화는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예술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영화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영화의 전체 내용과 형식을 대표하는 창작자라고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독이 비록 다른 스태프랑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감독의 작품의 독창성, 일관성이 꾸준하게 유지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화를 통제, 결정하는 사람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가주의의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감독의 작품 3편 이상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편 이상의 영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다른 감독들과 이 감독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독 고유한 스타일은 주제, 촬영 기법, 미장센, 편집,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한번 쫓아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봉준호 감독 경우에는 BBC였나요? 그 봉준호 장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틀을 개척해낸 감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봉준호 감독은 기존 장르의 틀을 깨면서 자기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몇 가지 공통적으로 일관적인 어떤 맥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계급 문제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 영화는 항상 이 계급 간의 격차나 빈부격차, 사회 구조의 불평등 같은 경우를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경찰 조직의 무능함, 억압적인 수사 방식을 통해서 1980년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두운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고요. 설국열차는 기차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사회 계급 구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이라고 하는 어떤 극명한 대비를 상하관계라는 어떤 미장센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날카롭게 풍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봉준호 영화는 단순한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촬영 기법과 연출 스타일에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봉준호 감독은 그 특유의 촬영 기법 그리고 편집 스타일을 통해서 관객에게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주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트래킹 슛, 그러니까 수평적인 이동 슛을 통해서 기생충에서는 반지하 집에서 그 고급 저택까지 이어지는 계단 구조를 강조하면서 계급의 이동 불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대칭적인 화면 구도, 마더나 설국열차에서는 대칭적인 구도를 활용을 해서 캐릭터 간의 그 관계를 극적으로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긴 롱테이크와 속도감 있는 편집 역시도 봉준호 감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장면에서 롱테이크를 사용해서 몰입감을 되게 높이고 또 빠른 편집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편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준호 감독은 장르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르에 절대 국한되지 않고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면서 봉준호 장르라고 하는 어떤 독창적인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괴물 영화를 보시면은 괴수 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 드라마, 정치 풍자가 결합되면서 그 장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틀을 계속 깨부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옥자 역시도 동화적인 모험 영화의 장르를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환경 문제와 기업의 탐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봉준호 감독은 공식적인 장르의 틀을 따르나 싶기도 하면서도 이 안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또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독창적인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변주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서사, 그리고 독특한 촬영 기법과 연출 스타일을 통해서 독창적인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으로 평가받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분석학적 비평입니다. 영화와 정신분석학의 탄생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인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자유현상의 개념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준 대표적인 영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신분석학 비평에서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이나 창작자의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무의식의 영역이 정신분석학 비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뱀이나 야자수 나무를 남근으로 분석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정신분석학적 개념에 빗대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감독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화 속의 여성들은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순종적이고 체제에 순응하는 여성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작자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것이 영화 속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감독의 무의식이 창조물에 전이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세가 정신분석학적 비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는 무의식을 억누르고 있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지만은 꿈을 꿀 때는 이 억압이 느슨해지면서 그 무의식이 발현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꿈을 꾸고 있는 정신상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꿈은 현실에서 우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를 관람할 때 역시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꿈이라는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처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가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크 라캉은 이를 거울 단계와 스크린의 유사성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후 6개월 이후의 유아들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해서 자신의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의 유아가 거울 속에 비친 통일되어 있는 자신의 신체가 다 통일되어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면서 굉장히 이것은 이상적인 자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 투영된 굉장히 이상적인 이미지, 멋있고 아름다운 배우들, 이런 캐릭터들에 매혹되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캉에 따르면은 유아 시절에 경험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스크린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더에서 주인공인 엄마 김혜자 배우님은 이제 지적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아들 도준, 이제 원빈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죠. 도준은 홀로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준이 한 소녀의 살해 혐의를 받으면서 엄마는 필사적으로 그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트라우마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때 트라우마라는 거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표출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영화 속의 엄마는 사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녀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가 과거에 도준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녀가 자신의 죄책감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마는 어린 도준이 기억을 잃도록 독한 약을 먹였던 과거를 잊고 있었지만 영화 후반부에서는 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받아들이긴 힘든 기억은 억압하고 무의식 속에 가둬버린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억압된 기억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엄마가 도준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더는 엄마가 아들을 구하려는 행위가 실은 자신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데올로기 비평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비평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는 사실 현실에 있는 것을 감독의 시선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필연적으로 감독의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개인, 집단, 계급이나 사회적 욕구와 열망을 반영하는 사고 체계로 정의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특정 집단에서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을 뜻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 수업을 나갈 때는 항상 첫 번째 수업으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영상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내용을 반드시 먼저 진행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마블 영화의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를 저는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아이언맨 영화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은 이제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 2편만 하더라도 중동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미국을 선으로 두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성조기를 아예 옷으로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캐릭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그냥 보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로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부국 역시 이렇게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인디언이나 멕시코인을 나쁜 악인으로 표현을 하고 백인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서부국은 항상 그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땅의 원래 주인은 인디언이나 멕시코인이었잖아요. 그 땅을 침탈한 것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빼앗은 것은 백인임에도 백인의 폭력은 굉장히 정당화되고 여성을 강간하거나 굉장히 괴물처럼 표현되는 것은 인디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 여성에 대한 표현 역시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성은 다른 여자랑 외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남성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성은 아내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남성을 유혹한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영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이데올로기 비평에서 있어서요.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한국 경제 발전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희생하는 어떤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남성의 삶을 따라가면서 한국 현대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서사로 나타나지만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굉장히 강하게 주입하는 영화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가주의와 가족주의의 결합입니다. 영화 주인공 덕수,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덕수를 통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관통하는 그 보편적인 한국 남성의 모습을 재현을 하고 있어요. 덕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꿈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전형적인 가장이고 그의 삶은 국가 발전과 동일시됩니다. 영화는 덕수의 희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사는 실제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 즉 국가주의와 가장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가부장적인 가치관, 가족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발전과 가족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부장제의 강화와 여성의 역할입니다. 영화 속 여성 캐릭터는 모두 덕수의 희생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인 존재입니다. 덕수의 아내 영자는 독립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영화는 그녀가 궁극적으로 덕수를 이해하고 또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반면에 덕수의 어머니는 굉장히 전형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가정을 지탱하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영화는 남성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또한 이 일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 착취의 미화입니다. 덕수는 독일 광부, 베트남 전쟁 파병 등 해외 노동자, 해외 파병군으로서 고된 노동을 감수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영화는 이런 노동을 단순하게 개인의 헌신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국가 노동력 착취 구조를 굉장히 정당화하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은 굉장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한 것이죠. 하지만 영화는 이 과정을 미화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 착취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은 주류 이데올로기가 노동자의 희생을 미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사적 서사의 선택적인 재구성입니다. 영화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 한국전쟁, 파독광부, 베트남 전쟁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독재 정권의 억압이나 민주화 운동 등의 요소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오직 경제 발전과 개인 희생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발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보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변형을 만들었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어떤 특정 부분만 강조하고 국가 발전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방식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영화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국가주의, 가부장제, 노동 착취의 정당화 등 강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가주의, 남성의 가장 역할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가부장제, 노동 착취를 애국적 행동으로 미하는 경제적 논리, 특정한 역사적 서사만을 강조하며 현실을 단수화하려는 보수적 관점. 이런 요소들은 영화가 단순한 가족적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해서 영화를 분석을 하면 단순한 감동적 이야기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와 권력 구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영화 분석, 영화 비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영화 비평은 사실 제3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그 비평하는 사람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을 인정하는 예술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은 이런 의도로 연출하지 않았을 거야. 감독은 이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거야. 이런 것에 너무 얼매기지 마시고 자신의 관점으로 새로운 비평을 한다면 그 역시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 역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비평을 하실 때는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말씀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비평 방법론이 있지만 또 다양한 비평 방법론을 가져오셔가지고 자신만의 비평 방법론을 세워서 비평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화 리뷰 때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다음에 뵐게요.